우유 한 잔이면 뼈가 녹고 두 잔만 마셔도 암에 걸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어릴 때부터 키 크려면 우유 마시라고 귀가 닳도록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유가 흰 독약이라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거든요. 성장 호르몬의 항생제, 심지어 자폐증까지 유발한다며 공포를 조장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완전 식품이니 매일 마시라고 주장하죠. 한쪽은 독약, 한쪽은 생명수라 하니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극단적인 주장들 사이에서 과학이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유가 뼈를 녹인다는 주장, 그 출발점은 산성제 가설이라는 이론이에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유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황산염이나 인산 같은 산성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려고 뼈에 저장된 칼슘을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결국 골다공증으로 이어진다. 이게 핵심 주장이죠. 얼핏 들으면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우유를 마신 뒤 소변에서 칼슘 배출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가설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 칼슘이 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뼈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우유 자체에 칼슘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남은 양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것뿐이거든요. 마치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9년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 체내 산성도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뼈의 칼슘 균형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요. 2022년 후속 연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13년에 걸쳐 반복 검증된 셈이죠. 현재 과학계에서는 산성제 가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유 마시면 뼈 녹는다는 말,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에 가깝습니다. 우유 공포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성장 호르몬이에요. 정확히는 RBST라고 불리는 인공성장 호르몬인데요. 미국의 몬산토라는 거대 기업이 개발한 물질이에요. 이걸 젖소에게 주사하면 우유 생산량이 10에서 15% 정도 늘어나거든요. 낙농업자 입장에서는 같은 소로 더 많은 우유를 얻을 수 있으니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1993년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가 이 호르몬을 안전하다며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아이가 마시는 우유에 호르몬이 들어있다니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결국 캐나다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RBST 사용을 금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는 RBST가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국내 어떤 낙농업체도 이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상 금지 국가나 다름없는 상황인 셈이죠. 그러니 국내산 우유를 드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설령 RBST가 우유에 들어있다 해도 이건 소 전용으로 설계된 호르몬이라 사람 몸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아요. 게다가 우유로 섭취하면 위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IGF-1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풀네임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데요. 우리 몸에서 세포의 성장과 분화,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좋은 것 같죠. 문제는 이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암세포 성장이나 심혈관 질환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가 IGF-1을 높인다면 위험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먼저 우유 속에 원래 들어있는 IGF-1이 있거든요. 이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IGF-1 자체가 단백질이라서 우리가 우유를 마시면 위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진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어요. 우유에 포함된 당분과 단백질, 아미노산이 우리 몸 안에서 IGF-1 합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죠. 쉽게 말해서 우유를 마시면 우리 몸이 스스로 IGF-1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우유를 마시면 IGF-1이 대략 5에서 10나노그램 정도 상승해요. 숫자만 보면 뭔가 위험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람의 평소 IGF-1 수치가 100에서 250나노그램 사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전체의 4%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에요. 다만 전립선암과의 연관성은 일부 연구에서 관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항생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젖소가 아프면 당연히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는데요. 그 항생제가 우유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충분히 걱정될 만한 문제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검사가 정말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항생제를 포함한 각종 유해물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우유는 전량 폐기되고 즉시 회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에서 항생제가 검출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조금 더 무서운 주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카제인이 자폐증이나 파킨슨병을 유발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카제인이 아니라 A1 카제인이 논란의 대상이에요. 원래 야생소들은 A2 카제인을 주로 만들어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홀스타인 품종의 우유에는 A1 카제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문제는 이 A1 카제인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베타 카소모르핀 7이라는 아편 유사 펩타이드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여러 질환과 연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죠. 하지만 유럽식품안전청은 이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판정을 내렸고요. 2019년 메타 분석에서도 소화 장애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자폐증이나 파킨슨병 같은 심각한 질환과의 연관성은 신뢰도가 낮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도 A1 카제인이 신경 쓰이신다면 요즘 나오는 A2 전용 우유 제품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분들 계시죠? 바로 유당불내증 때문인데요. 사실 이건 병이라기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려면 락테이스라는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어릴 때는 누구나 이 효소를 충분히 갖고 있어요. 엄마 젖을 소화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효소 생산량이 뚝 떨어집니다. 유당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장까지 내려가면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발효시키면서 가스와 산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결과가 복통, 복부 팽만감, 울렁거림 같은 불쾌한 증상들이죠. 놀라운 건 한국인의 약 75%가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성인의 90% 이상이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든요. 반면 북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낮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약 1만 1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낙농업을 일찍 받아들인 지역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락테이스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전자가 변화했거든요. 우유가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자연선택의 압력이 유전자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유당을 미리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맛이 좀 달라서 거부감이 있다면 조금씩 꾸준히 일반 우유를 마시면서 몸을 적응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효소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유가 암을 일으킨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관찰된 암은 딱 3가지예요. 전립선암, 대장암, 그리고 유방암이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전립선암인데요. 2023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 우유를 꾸준히 마신 남성에게서 위험이 다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IGF-1 수치 상승이 지목되고 있죠. 다만 이 분석에는 교란 변수가 있어서 이를 보정하면 실제 위험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이제 대장암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여러 메타 분석에서 우유가 오히려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우유 속 칼슘이 대장 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발효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비슷한 보호 효과를 보여요. 같은 우유인데 어떤 암은 위험을 높이고 어떤 암은 예방한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유방암은 더 복잡해요.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리거든요. 폐경 전 여성이 저지방이나 탈지유를 섭취했을 때는 유방암 위험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반면 총 우유 섭취량이 많거나 고지방 유제품을 즐기는 경우에는 특정 유형의 유방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죠. 폐경 후 여성의 경우에는 우유와 유방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국 암과의 관계는 단순히 우유가 좋다 나쁘다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우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뼈 건강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키 크려면 우유 마셔라, 뼈 튼튼해지려면 우유 마셔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죠.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많은 연구에서 성인의 뼈 건강에 우유가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거든요. 칼슘이 뼈에 좋은 건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꼭 우유를 통해서만 칼슘을 섭취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멸치나 두부, 시금치 같은 식품으로도 충분히 칼슘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져요. 뼈가 한창 형되는 시기에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때 우유가 손쉽게 칼슘을 공급해주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심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유에 포화지방이 들어있으니까 심혈관 질환에 안 좋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메타 분석에서 우유나 유제품이 심장병이나 뇌졸중, 전체 사망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고혈압 확률이 낮게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우유가 심장에 좋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근거가 부족해요. 하지만 적어도 우유가 심장에 해롭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유와 여드름의 관계인데요. 이건 실제로 연관성이 관찰된 부분이에요. 특히 무지방 우유가 통계적으로 여드름 발병률을 24% 정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좀 아이러니하죠? 건강 생각해서 지방 뺀 우유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피부에는 안 좋을 수 있다니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른 성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나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칼로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유는 절대로 물을 대체할 수 없거든요. 왜냐고요? 우유 100ml당 약 60에서 65kcal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고칼로리 식품인 거죠. 하루에 500ml만 마셔도 그것만으로 300kcal 이상을 섭취하게 돼요. 밥 한 공기 칼로리가 대략 300kcal 정도니까 우유 2잔이 밥 한 공기인 셈이죠. 갈증 날 때마다 물 대신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딸기 우유나 초콜릿 우유 같은 가공 제품들은 더 심해요. 이런 건 건강식품이라기보다 레모네이드나 콜라 같은 음료수에 가깝다고 보셔야 해요.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적당할까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하루 100에서 250ml 정도면 암이나 다른 질환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앞서 전립선암 위험 증가가 관찰된 연구에서도 하루 1.25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결과였고요. 그마저도 연구마다 일관성이 떨어졌어요. 적당히 마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건강 이야기만 했는데요. 우유를 둘러싼 논란에는 또 다른 축이 있어요. 바로 환경과 윤리 문제죠.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경작지의 33%가 젖소 사육을 포함한 목축업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제품 생산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해요. 3%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전 세계 모든 항공기가 내뿜는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수많은 비행기들보다 젖소들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공장식 농장에서 젖소들이 겪는 고통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이런 이유로 식물성 대체유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유가 우유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영양성분 면에서 우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할 만한 건 사실 두유 정도밖에 없어요. 요즘 인기 있는 아몬드유나 귀리유는 원래 상태로는 칼슘이나 비타민이 부족해서 제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영양소를 첨가해야 우유와 비슷해지거든요. 다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체유가 확실히 유리해요. 대부분의 식물성 음료는 우유에 비해 훨씬 적은 에너지와 땅, 물을 사용하니까요. 흥미로운 건 최근 여러 스타트업에서 실험실 우유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이용해 우유와 영양적으로 동일한 비동물성 우유를 생산하는 건데요. 진짜 우유의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서 치즈로도 만들 수 있대요. 아직 가격 문제가 있지만 미래에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트 우유 코너에 가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유기농, 저온살균, 무지방, A2 우유까지 선택지가 끝이 없거든요.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유기농 우유인데요.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소에서 생산되고 유기농 인증 사료만 사용해요. 뭔가 더 건강할 것 같죠? 그런데 영양 성분 면에서 일반 우유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국내에서는 일반 우유에서도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기농 선택은 영양보다 동물 복지나 환경적 가치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균 방식도 중요해요. 저온 살균은 63도에서 72도 사이에서 처리하고 초고온 살균은 130도 이상에서 2초에서 5초 만에 끝내요. 저온 살균이 영양소 파괴가 적고 맛이 더 고소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일부 열에 민감한 비타민은 초고온 살균에서 더 많이 소실될 수 있지만 칼슘이나 단백질 같은 주요 영양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생우유가 더 건강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살모넬라나 대장균 감염 위험이 있어서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에게는 위험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성장기 아이들에게 우유가 좋은 칼슘 공급원이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다른 음식을 덜 먹게 되고 특히 철분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소아과 전문의들은 하루 500ml를 권장선으로 잡거든요. 노인층은 골밀도 감소에 대비해 칼슘과 비타민 D가 중요한데 우유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편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운동 후 회복 음료로 초콜릿 우유가 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 있거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이 근육 회복에 딱 맞대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뼈에서 칼슘을 빼낸다는 산성제 가설은 과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성장 호르몬이나 항생제 문제도 국내 우유에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에요. 카제인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증거가 불충분하고요. 암과의 관계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전립선 암은 약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대장암은 오히려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결국 우유는 흰 독약도 만병통치약도 아니에요. 수천 년간 인류와 함께해온 영양소 풍부한 하나의 식품일 뿐이죠. 자신의 몸 상태와 건강 목표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인터넷의 자극적인 제목에 휘둘리지 마세요. 평소에 드시는 콜라나 치킨 생각하면 우유는 오히려 착한 편입니다.